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살고도 결국 등을 돌려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겨울, 그 여자가 옛 남편의 집 앞에서 마주한 광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게 될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편의상 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자는 24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지요. 얼굴 두세 번 보고 부모님이 좋다 하시면 그걸로 혼사가 정해지던 시절, 영자도 그렇게 남편 기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석 씨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고 웃음이 해프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밖에서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남편이었던 셈이지요. 영자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10년 넘게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1시까지 빨래를 개며 살았습니다. 기석 씨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는 그런 단어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했지요. 영자가 몸살로 사흘을 알아누워도 기석 씨는 부엌에 나가 라면을 끓여 먹을 뿐 물 한 잔을 머리맡에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자가 64살이 되던 해에 내린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전 남편의 집 앞에서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장면이 왜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잠시 후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평생을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더는 못 참겠다 싶은 날이 오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때의 마음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자가 64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는 평소처럼 기석 씨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쌀밥.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상차림이었지요. 기석 씨는 신문을 펼친 채 밥을 먹었고 영자는 맞은편에 앉아 김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석 씨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국 간이 또 싱겁네. 당신은 40년을 끓이고도 간을 못 맞추나. 영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특별히 심한 말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수천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마디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부족한 점만을 꼬집어 왔던 40년의 세월이, 영자는 그날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며 수돗물 소리 아래로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울음이었지요. 창밖에는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영자의 마음속은 겨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겁니다. 영자는 그 외로움을 40년 동안 견뎌왔던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보니 기석 씨는 이미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영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한마디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40년의 균열을 마지막으로 터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석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가 던진 말들이 아내의 가슴에 어떻게 쌓여왔는지를. 영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쓰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몇 달에 한 번씩, 어느 시점부터는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쓰지 못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니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4살 영자의 글씨체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글씨체였지요. 그 다음 장을 넘기자 5년째 되던 해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이 엄마다. 이 집의 며느리다.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자는 그 글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29살의 영자가 이미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영자는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무너짐 위에 또 무너짐을 쌓으며 영자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지요. 영자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요, 엄마가 그 결정을 내리는데 40년이나 걸린 게 더 속상해요. 그 말 한마디가 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텅 비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자라는 법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참을 수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이나 걸린 게 더 속상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영자는 조금씩 곱씹어 보았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물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엄마가 아빠 앞에서 삼키던 말들을, 뒷모습으로 보여주던 쓸쓸함을, 명절에 시댁에서 웃어야 했던 억지 미소를, 아이들은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기억합니다. 영자는 딸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28살이 되도록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고 할 때마다 딸은 웃으며 엄마, 나는 혼자가 편해요 라고만 대답했지요. 그때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의 성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딸은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을 엄마의 40년이 지워버렸던 것이지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더 어려운 상대였지요. 아들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거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수가 적고 논리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약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5살짜리 손녀와 3살짜리 손자가 있었지요. 영자가 손주들을 보러 갈 때마다 며느리는 영자에게 어머님 얼굴이 점점 지쳐 보이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영자는 그때마다 괜찮다고만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영자의 거짓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래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요. 영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얼굴 보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뭔가 직감한 듯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건강해. 걱정 말고 이번 주말에 혼자 한번 와라. 며느리는 빼고 너 혼자만. 주말에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기석 씨는 마침 친구들과 산행을 간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고 머리카락도 조금 듬성듬성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기석 씨,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기석 씨도 한때는 이렇게 젊고 이렇게 진지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지요. 어쩌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무뚝뚝한 중년 남자로 변했을까요? 엄마, 왜 그렇게 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많이 컸다 싶어서. 그러고 나서 영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네 아빠랑 헤어지려고 해. 아들은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엄마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영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사실 영자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영자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지금 이대로 10년을 더 살면 그 후회는 분명할 것이라는 것, 그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 그대로 사는 것도 이미 후회하고 있단다. 어느 쪽 후회가 덜 할지 엄마는 한번 골라봐야겠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영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모자가 이렇게 서로를 껴안은 적은 거의 없었지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기석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들었던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과연 나는 나로서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기석 씨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기석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석 씨는 숟가락을 놓고 영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동네 창피하게. 자식들 볼 면목은 있어?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이 찬성했어요. 아들한테도 말할 거예요. 그제서야 기석 씨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자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린 겁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시부모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일. 영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석 씨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영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고 재산 분할 서류를 들고 오자 그제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석 씨가 처음으로 영자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른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영자는 그 순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석 씨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영자는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다정함은 잃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나온 다정함이었으니까요.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집은 팔았고 그 돈으로 영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었습니다. 기석 씨도 따로 방을 얻어 나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영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울 눈물은 이미 40년 동안 다 흘려버린 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영자는 생각보다 빨리 혼자 사는 일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석 씨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지요. 붓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한 획, 뒤 한 획을 긋는 그 순간이 영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자주 찾아왔고 아들도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영재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영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고 복지관에서 같이 배우던 할머니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 영자는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기석 씨는 영자에게 한 번도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기석 씨는 집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지요. 영자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바다 보면 뭐 할 건데 돈 아깝게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처음 본 날 영자는 혼자 방파제 끝에 서서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아무 말 없이 영자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았다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그런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자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석 씨에 대한 미련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옷은 빨아입고 있을까? 아플 때 누가 물 한 잔을 떠다 주기는 할까? 이 감정이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이혼할 때만 해도 기석 씨에 대한 생각은 단 한 조각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지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칼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첫 해에는 진짜로 기석 씨를 잊고 살았습니다. 서예에 몰두하고 복지관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느라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2년 차, 3년 차가 되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가 심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영자는 장롱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두꺼운 이불로 바꾸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불을 제대로 바꾸어 덮고 있을까?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영자는 무심코 눈 온다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40년 동안 영자가 눈 온다고 말하면 기석 씨는 대꾸는 안 했어도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영자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느낀 작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명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영자는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귀성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장면을 보면서 영자는 문득 기석 씨도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저 뉴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석 씨에게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아들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사촌 친척들과는 왕래가 거의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람은 명절에 어디로 가 있을까?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낯선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있을까? 영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가? 자식들도 다 컸고
다들 제 짝을 만났거나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영자도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았는데 왜 그 사람 걱정이 자꾸만 마음에 드는 건가? 영자는 그것이 미련이 아닐까 의심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저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건가? 그런데 아무리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건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정말 단 한 톨도 없었으니까요. 영자는 복지관에서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 명희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영자보다 먼저 이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명희 씨는 영자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게 미련이 아니야. 의리야. 40년 의리. 네가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지 않지만 40년 같이 산 전기라는 건 그거는 또 다른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나도 그랬으니까. 명희 씨의 그 말이 영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자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써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자는 그 감정을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커져갔지요. 영자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외롭게 만든 사람이다. 그 사람 걱정을 내가 왜 해야 하나? 영자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마도 오래같이 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의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빠는 잘 지내시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괜찮으세요, 이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짧고 어색해서 영자는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식이 괜찮다, 고만 짧게 말할 때는 되게 괜찮지 않을 때라는 걸 영자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서예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문득 충동적으로 기석 씨가 살고 있다는 동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소는 아들에게 언젠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 동네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촌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고 골목이 좁고 겨울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낡은 빌라의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리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마치 처음 맞선을 보러 가는 아가씨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건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 2층에 도착해서 그 사람의 집 앞에 섰을 때 영자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오려던 참이었던 모양입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서 있는 기석 씨의 모습을 본 순간 영자는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불과 3년 만에 그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는 영자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석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처음에는 영자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의 초점이 한 박자 늦게 맞춰지는 듯 했지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자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흐려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석 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할 당시 기석 씨는 환갑을 간 넘긴 나이였고 머리도 반백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3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은 마치 10년은 더 늙은 노인 같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뺨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으며 어깨는 구부정하게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10kg은 빠진 듯 보였지요. 입고 있는 옷은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셔츠 하나에 낡은 스웨터가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말입니다. 영자야. 기석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조차도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지금은 겨우 모기만 한 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집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누구 오셨어요? 영자는 흠칫 놀랐습니다. 집 안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여자가 기석 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영자와 기석 씨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안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영자를 보고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영자도 얼결에 인사를 받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기석 씨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었나? 아들에게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영자 어머님이세요? 그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차분하게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이끌리듯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안 한 그릇 몇 개가 쌓여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이불이 아무렇게나 깔려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평생을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영자로서는 이 광경이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방을 둘러보면서 40년 동안 자기가 쓸고 닦았던 집이 어땠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기석 씨는 집안에 머리카락 한 가닥만 떨어져 있어도 한마디씩 하던 사람이었지요. 영자, 청소 좀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집이야? 영자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매일같이 먼지를 닦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에 물때까지 빡빡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먼지가 쌓인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아무렇게나 깔고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에게 청소 좀 제대로 해라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는 잊어버려서. 벽에는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도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지요. 영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영자는 한복을 입고 기석 씨 옆에 서서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자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사진 속의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삼켜져 있었는지 사진을 찍은 사진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기석 씨는 아들 결혼식 전날 영재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일 한복 입을 때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라. 늙은 게 창피하게 구는 것 같으니까.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어머니로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여야 했는데 영자에게 그날은 자기 얼굴이 창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은 사람이 바로 그 말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이라는 건 참 이상한 곳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대신 그때 남긴 사진만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지요. 싱크대 옆 작은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약들. 그 중에는 영자가 이름을 모르는 약도 있었습니다. 치매 관련 약이었겠지요. 약봉지들 옆에는 날짜가 적힌 달력이 놓여 있었는데 민주 씨가 기석 씨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은 날도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민주 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기석 씨 혼자서 약을 챙겨 먹어야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혼자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을 어떤 날은 까먹고 어떤 날은 2번씩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영자와 기석 씨가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설악산 어느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영자는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사진을 기석 씨가 식탁 위에 꺼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40년 동안 장롱 깊숙이 묻혀있던 사진이 이혼 후에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24살의 영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27살의 기석 씨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영자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훨씬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40년이 어떤 것이 될지 몰랐겠지요. 그 40년 뒤에 어떻게 끝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서로에게 잘해주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고 그런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서 있었을 겁니다. 민주 씨는 영자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잠시 지켜보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 사진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영자가 없구나 하시면서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석 씨가 매일 아침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새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의 마음은. 민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신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영자는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으세요.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슬퍼하셔서 요즘은 그냥 오늘 친구분하고 외출하셨다고 둘러대요. 그러면 아 그래 언제 와 하시고 금방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으시거든요.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석 씨는 매일같이 영자를 찾고 매일같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는 매일매일 다시 시작되고 매일매일 다시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가 평생을 살면서 느꼈던 슬픔보다 어쩌면 기석 씨가 지금 매일 겪고 있는 슬픔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영자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민주 씨는 영자에게 기석 씨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직도 영자 밥해라 하며 부엌으로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신다고요. 아침은 대체로 드시지 않거나 민주 씨가 오는 날에만 드신다고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거의 드시지 않고 누군가 와서 밥상을 차려주면 그제서야 드신다고 했습니다. 살이 10kg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젊은 여자는 영자에게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민주고 근처 요양보호센터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기석 씨의 집에 와서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말동무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가 1년쯤 되셨어요. 민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조용히 박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심해지셨어요. 가스불 켜놓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드신 약도 몇 번씩 더 드시려 하시고 그래서 아드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괜찮으세요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대답의 의미를 영자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새로 얻은 자유를 이제 겨우 시작된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을 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영자는 기석 씨 옆에 앉았습니다. 기석 씨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영자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40년을 매일 잡았던 손이었는데도 그 손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칠고 단단했던 손이 지금은 앙상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기석 씨가 갑자기 영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더 또렷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영자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기석 씨가 영자에게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봐 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영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안부 인사 한마디를 영재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간신히 배운 말을 하나 하듯이 민주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자에게 자리를 비켜주려는 배려였지요.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기석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영자가 누구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아마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영자가 그날 그 집에서 본 것은 단순히 늙고 병든 전 남편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한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후 영자가 왜 3일 밤낮을 한숨도 잠들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 같이 산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걱정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양가적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그 답을 아직도 찾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기석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홀쭉해진 뺨, 초점이 흐려진 눈빛, 앙상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봤던 그 한마디. 영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또 무슨 눈물인지 영자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살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이미 40년을 이루셨잖아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엄마 걸로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밥은 먹었어?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들도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부터 3일 밤낮 동안 영자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평생 외롭게 만든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40년의 젊음을 다 써버렸다. 이제 와서 저 사람을 돌봐야 할 의무 같은 건 나에게 없다. 이혼을 선택한 건 나였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한쪽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40년 동안 내 남편이었다. 비록 사랑은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상을 받고 같은 자식들을 키웠다. 네,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도 언젠가 저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그게 과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 그게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영자는 첫날 밤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기석 씨의 그 초점 없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요.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던 그 어눌한 말투도, 그리고 문 앞에서 기석 씨를 처음 봤을 때 자기가 느꼈던 그 충격도, 사람이 3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영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영자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영자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매로 5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영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보러 갔지만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영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냐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 울었지요. 엄마가 딸을 몰라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슬픔을 기석 씨의 자식들이 겪게 될 차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그것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점점 더 낯설게 바라보는 것, 어떤 날은 너는 누구냐고 물으실지도 모르는 것, 아들이 왜 엄마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숨겼는지 영자는 이제야 그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볼 때 느끼는 무력감과 슬픔을 엄마까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영자는 그날 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들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들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거니?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가스불도 자꾸 켜놓으시고 길을 잃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영자는 또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연금이랑 이혼하실 때 받으신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조금 보태면 돼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그것이 영재에게도 어떤 묘한 슬픔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혼한 사이지만 40년 동안 자기가 그 사람의 옷을 개주고 그 사람의 밥을 차려주고 그 사람의 이불을 펴주었던 기억들이 이제 그 사람을 낯선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던 겁니다. 셋째 날 밤에는 영자는 정말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보면서 영자는 처음으로 한 가지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아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그 남은 몇 년을 또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영자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기석 씨에게도 공평한 일이 아니었지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릿속이 비어가는 채로 혼자 빌라방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자가 편안하게 서예 수업을 받으러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영자가 40년 동안 쌓아온 성격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영자는 자기가 관여된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영자의 약점이기도 했고 또 어쩌면 영자를 영자답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새벽에 일어나 앉아 메모지에 작은 글씨로 몇 가지 원칙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둘,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셋,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밥 한 그릇 정도는 만들어 보낼 수 있다. 넷, 그것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40년을 같이 산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돌이다. 영자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영자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다시 그 사람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될 수도 있었지요. 영자는 자기 자신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약을 챙긴다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서해 수업도 제주도 여행도 복지관 친구들도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영자는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 가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좋아했던 북어를 한 마리 샀습니다. 대파와 무도 샀습니다. 북어국을 끓일 재료였습니다. 기석 씨가 속이 불편한 아침이면 영자는 늘 북어국을 끓여 주었지요. 기석 씨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영자가 북어국을 끓인 날은 유난히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영자는 북어국을 끓여서 커다란 통에 담아 들고 그 빌라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이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현명한 일인지 영자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밤 기석 씨의 밥은 먹었어? 라는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을 뿐입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민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 씨가 기석 씨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약 드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순자, 제 이름은 순자예요. 영자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 씨는 기석 씨에게 자기 이름이 민주가 아니라 순자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석 씨가 자꾸만 자기를 순자라고 부르니까 민주 씨가 그 이름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 그것은 영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일까? 영자는 그 순간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석 씨의 첫사랑의 이름이 순자였다는 이야기를 영자는 신혼 초에 시어머니에게서 단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기석이가 젊었을 때 동네에 순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랑 결혼하고 싶어 했지. 근데 집안이 너무 기울어서 안 됐어 라고 지나가듯 말씀하셨지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쓰렸지만 어린 신부가 감히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기억에 많은 것들이 지워져 가는 와중에도 그 이름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영자의 이름은 잊혀가고 있는데 순자라는 이름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영자는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북어국 통을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돌아서서 와야 하는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건가? 그게 지금 이 순간, 기억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것인가? 영자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이나 분노가 솟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서 어떤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석 씨도 어쩌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서 40년을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도 그 생각에 이르자 영자는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영자는 자기 인생을 뺏긴 줄만 알았습니다. 기석 씨라는 사람에게 40년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석 씨도 기석 씨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자였고 서로에게 가해자였던 겁니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 중매가, 그 집안의 체면이 우리 두 사람을 모두 망가뜨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북어국 통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지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드세요, 영자. 그 다음에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 밑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미워했던 것 다 잊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돌볼 생각은 없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건 아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요양보호사 민주 씨의 몫이다. 나는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서예도 계속하고 여행도 다니고 복지관 친구들과도 어울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40년 만에 겨우 얻어낸 내 시간이니까.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북어국을 끓여서 그 집 문 앞에 놓고 올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내로서가 아니라 40년을 같이 산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기석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미워하면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용서로 마무리하기 위한 영자 자신만의 의식 같은 것. 그날 이후로 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집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북어국일 때도 있었고 전복죽일 때도 있었고 시래기국일 때도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한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지요. 영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기석 씨를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일을 영자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모르게 했지요. 심지어 복지관 친구 명희 씨에게도 한동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선행처럼 되어버릴 것 같아서요. 영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40년의 미움을 털어내기 위한 영자 자신만의 방식이었지요. 매주 화요일 오후가 그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화요일 오전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고 오후에 음식을 만들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동네까지 갔지요. 버스에서 내려서 그 빌라까지 걸어가는 길은 10분 남짓이었지만 영재에게는 그 1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오늘은 문을 두드려 볼까? 아니, 그러지 말자.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계절이 바뀌면 반찬도 바꿨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을, 가을에는 호박죽을, 겨울에는 따뜻한 설렁탕을. 영자는 기석 씨의 식성을 40년 동안 알고 지냈으니까요. 그 사람이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는 것도, 이 생선 가시를 잘 못 발라낸다는 것도, 국물이 너무 진하면 속이 불편해진다는 것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음식을 해왔으니 그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가끔은 그 동네 빌라 앞에 서서 2층 창문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있구나 싶었고 불이 꺼져 있으면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창문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창문 너머의 사람과 다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영자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 씨만이 가끔 아들을 통해 영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이 북어국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영재에게는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을 때 기석 씨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영자는 요양원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통해서 기석 씨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가끔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어느 봄날 기석 씨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영자는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상주 노릇을 했고 며느리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자는 빈소 한쪽에서 기석 씨의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기석 씨는 이혼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50대 중반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직 정정했지요. 지금 영자의 기억 속에 있는 마지막 모습, 그 홀쭉한 얼굴보다는 이 사진 속의 얼굴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이 영자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엄마 드리라고 따로 빼놨어요.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는 순자라는 여자가 기석 씨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석 씨가 영재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그 편지들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지요. 기석 씨가 쓰기만 하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쓴 것이었습니다. 영자에게. 오늘은 당신이 내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 미안하다. 영자야, 사랑한다. 영자는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자가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 한마디가 편지 속에는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고맙다. 영자야, 사랑한다. 영자야, 수고한다. 영자야, 미안하다. 마지막 편지는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영자에게. 당신이 요즘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나도 안다.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 걸.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내 입에서는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걸까? 영자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들을 누가 읽을까?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기는 할까? 영자야, 그때가 되면 나를 조금만 덜 미워해 줘라. 영자는 편지를 모두 읽고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을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도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로 헤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들을 읽고 나서 영자의 마음은 전보다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기석 씨가 영자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은 영자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표현되지 못한 것은 비극이었지만 아예 없었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사이에 순자에 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이름은 어쩌면 실제로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보지 못한 다른 인생, 선택하지 못한 다른 길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환상을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법이지요. 그 환상이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은 한 번도 현실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영자는 그 편지들을 책장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끔 꺼내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잊을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그리고 영자는 다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계속하고 복지관에 나가고 딸과 며느리와 함께 가끔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날이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영자는 복지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영자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데 저는 이제 혼자가 좋아요. 그 할아버지는 서운해하지 않고 그럼 같이 서예는 계속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요. 평생을 참고 살다가 늦게나마 자기 인생을 찾으신 어머니들, 말하지 못한 사랑과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떠나신 아버지들, 그리고 그 두 분의 사이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자식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황혼이혼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평생 옆에 두고 살면서도 끝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용서하기도 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에 써놓고 붙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그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만 선자 할머니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그 영상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62살이 되던 해 저는 한 남자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에게 매달 200만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 어느 작은 모텔방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 하나, 통장 한 권, 그리고 평생 모은 부끄러움만 들고서 말입니다. 처음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환갑이 넘은 여자가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지겠습니까? 식당 설거지를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그만한 돈은 손에 쥐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지 말았어야 할 그 손을 말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그 집안에서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한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대문을 넘었는지, 왜 제 친아들조차 제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늦은 나이에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 첫 남편은 제가 58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좋아했고 간이 망가져 오래 앓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손주를 안으면 손주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머니를 두둔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 갈대가 없잖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갈대가 없는 사람, 예순이 넘은 어미가 자식집에서 듣게 된 자기 이름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며느리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은 장례비로 거의 다 썼고 제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단칸방 월세도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경로당에서 오래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얼굴이 환했습니다. 옷도 깨끗했고 손에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영자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그 좋은 자리라는 것이 바로 재혼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으로 전해지는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 남자는 70살이고 부인이 10년 전에 먼저 갔대. 자식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사업을 크게 한다더라. 그 큰아들이 아버지 모셔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남세스럽지도 않냐고. 그러자 영자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남세스러운 게 뭐가 중요해.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밥 내가 차려 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영자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집에서 같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대. 2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늙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영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 한번 만나볼게.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1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이었습니다. 네, 만남은 종로의 어느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남자는 박 씨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거의 다 샜지만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옆자리에는 그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아들의 눈빛이 저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은 거의 그 큰아들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10년째 혼자 사시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신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드릴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는 일이 바빠서 자주 가보지 못한다.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사시면서 아버지 곁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 200만 원은 어머님 명예 통장으로 따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씨 어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 씨 어른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서 가끔 저를 한 번씩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결혼식도 없이 박 씨 어른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인 절차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 같이 지내보시고요. 저는 그 말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박 씨 어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4개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의 소파는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빨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게 될 200만 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 어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점심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으며 저녁에는 약을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저는 그 집의 살림을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박 씨 어른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무엇인지, 어떤 약을 몇 시에 드셔야 하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차를 끓여 드려야 하는지. 박 씨 어른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슴슴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끓였고 점심에는 죽 한 그릇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날은 박 씨 어른이 한 숟가락만 드시고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만히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차가워지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방의 옷장 안에는 박 씨 어른의 옷 몇 벌과 오래전에 돌아가신 사모님의 한복 한 벌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한복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옷장 문을 한참 동안 닫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사모님의 옷을 그대로 두신 분의 마음을 저는 감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제 옷을 걸어둔다는 것이 어쩐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을 작은 방의 작은 옷장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박 씨 어른은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부의 자리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어른은 큰아들의 강요로 이 자리를 받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짐작했습니다. 두 늙은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잠드는 그 풍경이 어떻게 보면 슬펐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무 한 단, 두부 한 모, 꽁치 몇 마리를 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또래의 어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에게 김치 한 통을 사들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저는 가끔 제 인생이 그래도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대문을 여는 순간 그 위로는 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무거웠고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황급하게 도망쳐 나오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손을 거쳐 받아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시집살이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림살이는 늘 제가 했지만 통장은 늘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합이 넘은 나이에 손이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통장에 그렇게 큰 숫자가 찍힌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돈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통장을 한 번씩 꺼내 보았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이 돈으로 작은 전세방을 얻어 진짜 제 집을 가질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 돈이 어떤 무거운 약속의 대가인지를 저는 그때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1년이라는 시간 끝에 저를 얼마나 비참한 자리로 데려갈지를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2달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재산 관리 때문에 어머님 도장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도장을 어디에 찍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큰아들이 시키는 대로 몇 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큰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씨 어른은 평소보다 더 오래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순자 씨. 예, 어르신. 오늘 도장 찍은 거 무슨 서류인지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씨 어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종이든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큰아들이 오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무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박씨 어른의 도장을 받아갔고 어떤 날은 저에게도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박씨 어른의 부탁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어머님 하며 깍듯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호칭의 변화에서 어떤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매달 들어오던 200만 원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늦고 두 달이 늦고 결국 어느 달에는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올 때마다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한과 한 상자, 어떤 날은 비싸 보이는 인삼차 한 통, 어떤 날은 제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그 선물들은 다정해 보였지만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호의는 늘 무엇인가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그 선물들을 받자마자 부엌 찬장 깊숙이 넣어두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박씨 어른이 잠드신 늦은 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 거실에 앉히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좀 흐려지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씨 어른은 누구보다도 또렷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멀쩡하신데요. 그러자 큰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가족이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곧 정신감정 한번 받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저를 한참 동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정신감정,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씨 어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그분의 모든 결정권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큰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박씨 어른의 약을 챙겼습니다. 박씨 어른은 늘 그렇듯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그 옆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차 한 잔 드세요. 박씨 어른은 말없이 잔을 받아 드시고는 한참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저는 제 정신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어른도 무언가를 짐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큰아들은 의사 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라며 아버지 건강을 살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박씨 어른께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자식의 이름이 무엇인지 박씨 어른은 모든 질문에 또렷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돌아간 뒤 큰아들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네요. 그 미소가 저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이번 달은 왜 이렇게? 그러자 큰아들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약속은 약속이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 저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 씨 어른의 약을 매일 챙겨드렸고, 새끼 식사를 차려드렸고, 옷을 빨아드렸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집에서 제가 본 가장 무서운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 드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 드렸습니다. 박 씨 어른은 그날따라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듣는 긴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미안합니다. 어르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든 새로 들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자꾸 박 씨 어른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가 아닙니다. 작년에 큰애가 가져갔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큰애는 자꾸 무언가를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박 씨,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살 노인의 눈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도 사실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큰애가 제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 도장을 대신 찍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 제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줄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진짜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저는 박 씨 어른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아들의 도구로 들여진 것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두고 간 서류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의 보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 서류에는 박 씨 어른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고 그 옆 빈칸에는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같이 큰아들은 사업이 어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미 가져갔고 이제는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더 큰 돈을 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박 씨, 어른과 저 두 사람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그 대가였습니다. 저의 도장과 저의 침묵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박 씨 어른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박 씨 어른을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도 큰아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박 씨 어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박 씨 어른은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고 큰아들은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양복 입은 두 사람은 박 씨 어른께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식탁에 펼쳐 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행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 어른께 무어라 설명을 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증이라는 단어와 최종 결정이라는 단어만이 귀에 박혔습니다. 박 씨 어른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찍는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안 찍는다고 했다. 박 씨 어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너 가져갔으면 됐지. 또 뭘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집에 더는 종이를 가져오지 마라. 그 순간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 어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한테. 큰아들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 일이에요. 그러자 박 씨 어른이 일어나서 저보다 먼저 큰아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이 집 식구다. 이 사람한테도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마라. 양복 입은 두 사람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차갑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눈빛. 그들 중 한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결정을 못 하시면 다음에는 저희가 다른 분들과 함께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박 씨 어른은 입술을 굳게 다무시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한쪽에서 그 두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을 바꾸고 다시 박 씨 어른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저도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로 아버지 귀찮게 안 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갑자기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떼를 쓰는 듯한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절박함이 분명히 있는 그런 목소리. 박 씨 어른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그저 한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어른은 끝내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큰아야 너 사정이 급한 거 이 아버지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 된다. 이 도장을 찍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를 살리는 길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양복 입은 두 사람에게 눈짓을 하고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저를 향해 던진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결국 서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저를 며칠 동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잘 생각하세요. 이 집에서 아주머니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그 돈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 협박이었습니다. 매달 받은 200만 원이 어쩌면 깨끗한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저는 통장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 어른과 저는 부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처음으로 본인의 인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워낸 이야기, 부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본인의 재산을 한 푼 두 푼 가져가기 시작한 이야기. 처음에는 자식이라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저한테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등 떠밀려 나오다시피 한 그 집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던 그 집, 그곳을 떠나면서 저는 무엇을 얻었나?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위해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비참함 위에 제 노년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 어른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도움받으실 만한 데는 없으세요? 친척이라든가 친구분이라든가. 박 씨 어른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끊겼습니다. 큰애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친척들도 이제는 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럼 둘째 자제분은요? 둘째는 저 미국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떠나서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경찰이나 노인보호기관에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 같은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순자 씨, 자식을 신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낫지요.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어른은 그날 밤 저에게 한 가지 더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 봄에 한번 동사무소 직원이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요? 예. 누가 신고를 했는지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며 안부를 살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애가 하필 집에 있었습니다. 큰애가 직원을 대문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박 씨 어른은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 그 직원분에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 얼굴 앞에서 자식 흉을 보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 씨 어른의 그 말씀에서 한국의 모든 늙은 부모들이 안고 사는 짐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라서 감싸야 하고 자식이 등을 돌려도 자식이라서 원망할 수 없는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듣고도 뒤에 아들에게는 한마디 일러바치지 못했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부모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식의 칼날 앞에서도 그 칼이 자식 손에 다칠까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 박 씨 어른과 저는 어쩌면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제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셨고 30에 첫째를 낳고 40에 막내를 키웠으며 50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그 세월, 그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박 씨 어른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그 집을 떠나고 싶었는지, 왜 이 자리를 받아들였는지. 박 씨 어른은 한참을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둘 다 같은 처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결국 더 큰 짐 속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어색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박 씨 어른과 저는 자주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박 씨 어른은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들려주셨고, 저는 시장에서 들은 동네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함께 옛날 트로트를 들었고, 가끔은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진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이 폭풍 직전의 고요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매달 들어오던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어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는 박 씨 어른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 어른이 마당에 나가시면 저도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었고, 박 씨 어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저도 그 옆에서 마늘을 까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박 씨 어른이 부탁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가끔 어른이 저를 향해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쓸쓸하던지 저는 부엌으로 가 한참 동안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제 한숨을 묻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있다가도 마당에서 작은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거실 창문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길고양이가 담을 넘는 그림자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고, 어떤 날은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소리에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구를 무서워하며 살아본 적이 없던 제가 그 며칠 사이에 모든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서글픈 변화였습니다. 낮에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날은 굵은 목소리의 남자가 박씨 어른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씨 어른께 전화기를 넘겨드렸습니다. 박씨 어른은 한참을 듣고만 계시다가 짧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 반복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끊으신 뒤에는 늘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의 한 점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이 어른을 더 무겁게 할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그 며칠 사이 처음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저에게 이 자리를 소개해준 그 친구였습니다. 영자야? 너 이 집 사정 알고 나를 보낸 거였니? 한참 동안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복잡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큰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어서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재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인 것은 결국 저였고 그 도장을 찍지 않은 것도 결국 저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정직하게 새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겨진 시간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손등으로 가만히 제 뺨을 쓸어 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뺨은 자주 어루만져 보았어도 제 뺨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살이 빠진 광대뼈가 손끝에 까칠하게 닿았습니다. 1년 사이에 저는 몸무게가 거의 5kg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작 제 몸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살을 깎아내는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씨 어른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느 노인 부부가 산골 마을에서 나무를 캐며 살아가는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에 오르고 같이 늙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박씨 어른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시다가 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부러운 게 저런 거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풍경과 우리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거실의 풍경 사이에 놓인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박씨 어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박씨 어른의 손을 잡고 안방 깊숙이 숨었습니다. 박씨 어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드리고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보고를 하는 소리. 박씨 어른과 저는 안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늙은 사람의 손이 서로의 떨림을 견뎌주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한 1년의 가장 정직한 풍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매달 받은 200만 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사들이려 한 값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두드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사장님,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씨 어르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한차를 끓여 드렸지만 박씨 어른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어른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어르신.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나가주세요. 그동안 모은 돈,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르신은 어떡하시고요?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박 씨 어른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이 집에서 마무리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다릅니다. 이 순자 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애는 분명히 순자 씨한테도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겁니다. 도장 한 번이라도 찍은 게 있으면 그걸로 엮으려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1년 동안 정이 든 이 노인을 두고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새벽 5시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평생 간직해온 작은 사진 한 장. 가방을 싸는 동안 저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국 박씨 어른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 견디시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 어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차리며 어른의 일상을 제 손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순간에 제가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옳은 일일까? 그러나 박씨 어른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른이 어른 자신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셨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어른의 아침상을 차려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따뜻한 흰쌀밥을 한 그릇 푸고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두고 김치와 콩자반과 계란말이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보온 덮개를 씌워 두었습니다. 어른이 일어나셔서 이 상을 보시면 적어도 제가 끝까지 어른을 미워하며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상을 다 차린 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닦았던 식탁, 매일같이 끓였던 가스레인지, 매일같이 열었던 냉장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살림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1년 동안 제가 살아낸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한꺼번에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어른의 잠든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어른은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린 채 천천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이른의 남자, 평생 인쇄소를 지키며 두 자식을 키워낸 한 가장이 그 새벽에는 그저 외롭고 작은 한 사람의 노인이었습니다. 네, 저는 문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른이 들으실 수 없는 인사였지만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약속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싸면서 저는 박씨, 어른께 한 가지 약속을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어르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노인보호기관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어르신이 직접 자식을 신고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대신 도움을 청해 드리겠다고, 그것이 1년 동안 받은 그 돈에 대한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날 새벽 제가 그 대문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여러분이 가장 놀라게 될 부분이 나옵니다. 새벽 6시, 저는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박 씨 어른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른의 머리맡에 작은 쪽지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어르신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는 신발을 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당의 작은 화단에는 제가 봄에 심어둔 봉숭아가 아직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화단에 흙을 갈고 꽃씨를 심은 일이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작게 웃어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이 자리에 봉숭가를 심으셨지요.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제 마음 한쪽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는 새벽에 그 꽃을 다시 보니 제가 1년 동안 한 일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작은 위로가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1년 전 이 대문을 처음 들어설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약속에 마음이 들떠서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들고 들어왔던 그날. 그러나 지금 저는 1년 전보다 더 늙었고 더 야위었으며 무엇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동네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흘치 방값을 미리 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 씨 어른께 미안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진 제가 처량해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텔 방의 천장에는 누런 자국이 번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낯선 동네의 간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옆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듯한 종이컵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누군가도 저처럼 갈 곳이 없어 이 방에서 하루를 보냈겠지요. 그 모르는 사람의 흔적 앞에서 저는 묘한 위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새벽에는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두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저도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도록. 점심도 거른 채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년 동안의 모든 장면이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박 씨 어른을 만났던 날, 큰아들이 처음으로 서류를 들고 왔던 날, 박 씨 어른이 처음으로 저에게 길게 말씀해 주신 날, 그리고 검은 옷의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리던 그 오후, 모든 장면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한 대로 노인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 씨 어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고 이제는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한다고, 낯선 사람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전화를 받은 직원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낯선 기관에 제 사정을 털어놓은 그 순간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박 씨 어른께 드린 마지막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비록 어른의 곁을 떠난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른을 그 어둠 속에 완전히 혼자 두고 오지는 않았다는 작은 안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사정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박 씨라는 분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엄마가 돈 받고 들어갔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소문, 자식의 차가운 목소리, 그것이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첫인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도망치듯 나왔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어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강한 척,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했던 그 어미가 마침내 약한 한 사람으로 자식 앞에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그 모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한 방울의 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모텔로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죄송해야 할 사람은 엄마다. 아들은 모텔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네 손에 들고 온 검은 비닐봉투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 식혜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뭐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1년 동안 누구도 저에게 끼니를 챙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저는 늘 누군가의 끼니를 차리는 사람이었지 누군가가 저의 끼니를 걱정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낸 후 며느리는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고 결국 작년부터는 부부 사이에 큰 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가신 뒤에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엄마는 다른 곳으로 가신 뒤였어요.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이 다 된 사내 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 전화 좀 한 통 못 드린 게 가장 후회돼요. 명절에도 한 번 안 찾아갔잖아요.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것도 결국 다 우리 탓이에요.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기였을 때 등을 토닥여주던 그 감각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자식 앞에서는 영원히 그 자식이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새벽에 모텔 방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날 밤 모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과 후회가 한자리에서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저를 자기 집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본인이 따로 마련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보호기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어른의 댁에 직원이 다녀갔다고 큰아들의 일이 경찰에까지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 어른은 다행히 둘째 자제분이 미국에서 급히 들어와 미국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어른께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이미 한국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다만 며칠 후 노인보호기관을 통해 박 씨 어른께서 저에게 남기신 짧은 편지 한 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한 날,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봉투에는 어른의 흔들리는 글씨로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어른이 그 편지를 쓰시던 새벽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짐을 챙기시면서 흔들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셨을 그 모습을. 봉투를 여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어른과의 일년이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순자 씨에게 그날 새벽 순자 씨가 떠나는 발소리를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순자 씨를 붙잡을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늙은 사람의 곁에 있어 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도와주신 것. 부디 남은 인생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매달 200만 원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며느리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손주는 가끔 저를 보러 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대단한 교훈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1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돈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자리도 사람의 존엄을 팔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알게 된 것이 영영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박 씨 어른의 그 슬픈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 어른은 자식 때문에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쫓아 그 집에 들어갔던 제 모습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약속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이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누군가의 가족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여 앉을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외롭고, 저처럼 흔들리고,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분들이 분명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자식의 무관심을 부모가 돈으로 메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이라도 남았다면 잠시만 멈추어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늙은 부모 혹은 어딘가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실 어른들을,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머무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이어서 봐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 영상으로 가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그곳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